눈은 입보다 많은 말을 안다. 칸 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받은 영화 올드보이는 같은 제목의 원작 만화와 내용에서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주인공이 영문도 모른 채 사설 감옥에 갇혀 지내야 했던 기간이 영화는 15년, 만화는 10년. 그리고 그 속에서 억지로 먹어야 했던 음식은 영화는 군만두, 만화에서는 중국 음식 등 기본 설정이 좀 다른데 특히 눈에 띄는 건 주인공이 정체불명의 사설 감옥에 강제로 갇혀야 했던 이유다. 원작 만화에서 주인공을 가둔 남성은 주인공의 초등학교 친구다. 어린 시절 친구들로부터 학교 폭력과 집단 따돌림을 당했던 그는 어느 날 음악 시간에 교실 앞으로 나와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친구들의 조롱과 야유 속에서 처량하게 노래를 부르던 자신을 보고 주인공이 흘린 눈물 한 방울이 훗날 끔찍한 납치와 감금을 벌이게 된 이유였다고 말한다. 그때 넌 눈물을 흘렸다. 내 생애에서 너만이 나의 고독을 알아차린 거다. 굴욕이었다. 잔인하게 때리고 따돌렸던 친구들보다 자신을 더 비참하게 만든 건 옆에서 말 한마디 없이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주인공이 내비친 연민과 동정의 눈빛이었다는 것이다. 동급생들로부터 몹쓸 짓을 당하면서도 일종의 정신승리를 하며 지켜왔던 그의 한 가닥 남은 자존감은 주인공이 내비친 연민의 눈빛 하나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이로 인해 그는 동정의 대상이 돼버린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자각하게 되었고 그날의 충격적인 경험은 훗날 잔인한 복수극을 불러왔다. 비록 만화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그의 내면으로 들어가 가시처럼 박힌 슬픔과 지독한 고독을 마주한다면 그 상처를 어렴풋하게나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 속담에도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여기서도 시누이로 인해 더 상처를 받게 되는 건 입으로는 말리는 듯 하면서도 속으로는 고소해야 하는 시누이의 눈빛 때문이 아닐까? 눈빛 하나가 뭐 그리 대단할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강력한 힘을 가진 게 바로 눈빛이다. SNS에서 화제가 된 눈빛과 관련된 실험 영상이 있다. 엄마의 눈빛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실험하는 영상이었는데 눈빛이 차가운 엄마와 따뜻한 엄마가 비교 대상이었다. 실험은 아직 말도 못하고 걸음마도 떼지 못한 아기를 엄마와 몇 미터 떨어뜨려 놓은 뒤 중간에 장애물을 넣고 엄마를 향해 잘 기어오는지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눈빛이 차가운 엄마를 향해 기어오던 아기는 중간에 장애물을 만나자 망설이다 포기하고 말았다. 반면에 눈빛이 따뜻한 엄마를 향해 기어오던 아기는 갑자기 나타난 장애물에 당황하면서도 엄마의 눈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뎌 결국에는 엄마의 품에 안겼다. 엄마의 눈빛이 아기의 기분과 마음을 움직이는 걸 넘어 능력과 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였다. 이런 상황은 직장에서도 자주 접하게 된다. 일을 하다 보면 수시로 팀장에게 업무 보고를 할 일이 생기는데 이때 팀원을 바라보는 팀장의 눈빛이 그야말로 제각각이다. 함께 일했던 한 팀장은 팀원을 바라보는 눈빛이 언제나 자상하고 따뜻했다. 팀원이 보고를 할 때면 그 팀장의 눈빛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걱정 말고 무엇이든 얘기하렴. 그 팀장의 너그러운 눈빛 덕에 팀원들은 보고의 부담을 많이 내려놓을 수 있었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스스럼 없이 팀장에게 말을 꺼냈다.
그렇게 팀장과 얘기를 하다 보면 서리걷던 아이디어가 그럴듯한 아이템으로 성숙해 갔고, 어떨 때는 편하게 오가던 대화 속에서 없던 아이디어가 새롭게 떠오르기도 했다. 소통이 원활한 만큼 팀의 분위기도 언제나 활기가 넘쳤고 성과도 좋았다. 반면에 팀원을 바라보는 눈빛이 한결같이 냉정한 팀장도 있었다. 보고를 할 때면 팀장의 눈빛은 언제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그래, 얼마나 잘 얘기하나 드러나 보자. 팀원들은 이 팀장에게 보고를 할 때면 긴장해서 말을 더듬게 되기도 했고, 괜히 쓸데없는 말로 약점이라도 잡힐까 싶어 정제된 말만 하다 보니 자신의 생각이나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다 꺼내놓지 못하고 자리로 돌아오는 경우도 많았다. 팀원의 보고를 다루는 그 팀장의 실제 대응 역시 눈빛만큼이나 냉정했다. 좋은 아이디어는 취하고 나쁜 아이디어는 버리고 그걸로 끝이었다. 오직 성과로만 팀원을 대했고 윗사람으로서 품어준다거나 키워준다는 느낌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 팀장을 대하는 팀원들의 태도 역시 딱 그 정도였다. 팀원의 숨어있는 잠재력을 끌어내주는 팀장이 없고 팀을 위해 헌신해주는 팀원이 없으니 팀의 성과도 다 고만고만한 수준이었다. 두 팀의 결과를 가른 건 바로 평소 팀원을 바라보는 팀장의 눈빛이었다. 소리는 귀로 듣지만 마음은 눈으로 듣는다. 위로와 공감을 주는 따뜻한 눈빛은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입을 열게 하지만 상처를 주는 차가운 눈빛은 상대의 마음과 입을 닫게 만든다. 마음을 전하는 데는 눈빛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 잘 듣는 사람은 자신의 눈빛을 아는 사람이다. 감정은 하나의 얼굴을 하지 않는다. 상대의 얘기를 들을 때는 그의 감정에 집중해야 한다. 무슨 말을 하는가를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를 알아야 진짜 얘기를 들을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얘기를 나누다 보면 종종 상대의 감정이 헷갈린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좋기는 하겠네요. 그 얘기를 들으니 시원섭섭하네요.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좋다는 건지, 뭔가 아쉽다는 건지, 정말 괜찮다는 건지, 아니면 걱정되는 점이 있다는 건지 헷갈린다. 그러면 답답한 마음에 상대를 추궁하게 된다. 그래서 진짜 원하는 게 뭐예요? 하지만 상대 역시 똑부러지게 얘기를 못한다.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마치 상대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다. 어느 순간 나타나는 사람의 감정은 하나가 아니기 때문이다. 기쁜 마음 뒤에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고 고마운 마음 뒤에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다. 반가운 마음 뒤에 서운한 마음이 있기도 하고 그리운 마음 뒤에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때도 있다. 감정은 매우 복합적인 것이어서 하나의 일에 대해 서너 가지 혹은 그 이상의 감정이 함께 생기는 게 일반적이다. 취업준비생이 오랫동안 고대했던 합격 소식에 기쁘고 반갑고 기대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하는 시기다. 그런데 이런 복합적인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가 생긴다. 그때는 괜찮다고 했는데 분명 즐거워했단 말이야. 나중에 상대의 감정이 내가 이해했던 것과 달랐다는 것을 알게 되면 혼란스러워진다. 내가 본 건 뭐였는지, 내가 잘못 느낀 건지,
더 나아가 상대에게 속은 것은 아닌지 억울한 기분까지 든다. 이는 상대가 느끼는 여러 감정 중 일부에만 집중한 데서 비롯되는 일이다. 복합적인 감정 중에 어느 하나에만 집중하면 왜곡이 생긴다. 한 감정이 과장되고 확대되는 반면 나머지 다른 감정들은 축소되고 무시된다. 그렇게 집중되고 확대되는 감정은 보통 듣는 이가 상대에게 바라는 것이다. 심각하게 말다툼을 벌인 상대에게 사과의 말을 건넸을 때 상대가 사과를 받아들이면 그의 마음속에 있던 안 좋은 감정이 모두 해소됐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사과 한 번으로 안 좋은 감정이 말끔히 해소되길 바라는 건 나의 바람이다. 상대는 비록 사과를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마음 한켠에 여전히 서운함과 실망감 같은 앙금이 남아있을 수 있다. 학업으로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자녀가, 회사 업무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친구가, 육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배우자가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니다. 힘들어도 견딜만 하다는 마음속 어딘가에는 내일을 향한 기대와 희망 같은 긍정적인 마음과 함께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무력감과 좌절감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또아리를 틀고 있을 수 있다. 이 복잡한 마음에서 괜찮다는 마음만 느낀다면 그건 상대가 괜찮기를 바라는 나의 마음이 작동한 결과이다.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대로, 그리고 느끼고 싶은 대로 상대의 감정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감정의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말하는 상대의 감정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상대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질문해야 한다. 괜찮다는 얘기를 들었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묻고 관심을 가져야 상대의 숨은 감정까지 느낄 수 있으며 어쩌면 말하는 사람조차 알지 못했던 진짜 감정을 끌어낼 수 있다. 증일 아 함경에는 이런 구절이 나온다. 마음은 쉬지 않고 나무 사이를 타고 다니는 원숭이와 같다. 감정은 하나가 아니라는 걸, 감정은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 수시로 변화하며 말하고 있는 와중에도 바뀌고 있다는 걸 이해할 때 상대의 얘기를 제대로 들을 수 있다. 큰 감동은 작은 이야기에서 나온다. 처음 책을 출간했을 때 한동안 독자들의 독서 후기를 찾아 읽는 게 일상이었다. 개인 블로그나 SNS에 올라온 후기들을 읽다 보면 독자들의 감정이 생생하게 전해졌다. 그중 유독 내 마음을 흔들어 놓은 후기가 하나 있었다. 책을 내고 한 달쯤 뒤였을까? 그날도 잠시 틈이 나서 독서 후기들을 읽고 있는데 책을 읽게 된 계기가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다. 40대 직장인 남성인 그는 최근 회사에서의 힘든 일들로 인해 고민이 많았는데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집에 오니 부인이 그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골랐다며 책 한 권을 건네주더라는 것이다. 부인이 남편의 고민을 깊이 생각하며 거기에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찾아 선물했다는 게 무척이나 아름답게 느껴졌다. 더 인상적인 건 그 이후의 일이었다. 책을 본 남편은 한 번에 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책 제목이 너무나 자기 얘기 같아서 단지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독서와 함께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블로그에 글을 쓰기로 했다며 후기를 올렸다. 특이한 건 다음 날 또 새로운 후기가 올라왔다는 것이다. 책의 첫 번째 글에 대한 후기였다. 다음은 두 번째 글에 대한 후기. 그 다음에는 세 번째 글에 대한 후기가 올라왔다.
궁금증이 났다. 책에 실린 글이 모두 38편인데 이런 식이면 책 한 권을 읽으면서 독서 후기를 38개를 쓰겠다는 건가? 독서 후기를 쓰는 건 상당히 귀찮은 일이다. 책을 읽을 때는 비교적 쉽게 페이지를 넘기지만 책 읽기를 마친 뒤에 다시 그걸 되돌려보며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글을 쓰는 건 적잖은 노력을 들여야 하는 고된 작업이다. 그런 귀찮은 일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책 한 권을 읽으며 38번이나 반복적으로 한다는 건 대단한 의지가 있지 않고서야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당연히 몇 번 쓰다 그만둘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 독자가 참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다. 열흘이 지나도 20일이 지나도 그의 독서 후기 쓰기는 계속됐다. 중간에 일이 바쁜지 쉬는 날은 있어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며칠 있다가 설마 아직도? 하며 블로그에 들어가 보면 또 후기가 올라와 있고 또 며칠 있다가 들어가 보면 책의 차례대로 쓴 새로운 후기 몇 개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블로그에 들어오는 사람이 많지 않은 듯 조회수가 높지 않은데도 그는 묵묵히 후기를 써 올리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고 있었다. 후기에 담긴 그의 진솔한 고민과 생각들도 인상적이었다. 그의 후기에는 책을 쓴 나조차 생각하지 못한 깊은 이야기까지 담겨 있었다. 후기를 읽을 때마다 잘 읽고 있다고 댓글을 달까도 생각해 봤지만 이내 생각을 접었다. 여전히 후기를 쓰고 있는 그에게 저자의 댓글이 부담이 될 것 같았다. 책 속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지적하고 싶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저자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솔직하게 쓰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게 2달 가까이 그의 후기 쓰기와 나의 읽기가 나란히 계속됐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마지막 38번째 후기를 올렸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 쓴 독후감이 아닐까? 마지막 후기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었다. 나중에 기회가 생긴다면 꼭 이야기 나누고 싶은 작가다. 마지막 후기를 읽은 나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렸던 댓글을 달았다. 처음부터 후기를 다 읽고 있었고 이날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괜찮다면 한번 만나서 식사를 함께하고 싶다고. 그리고 2주가 지난 어느 금요일 저녁 각자의 직장에서 일을 마친 우리는 두 회사의 중간쯤에 있는 서울의 한 식당에서 만났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저도 당신의 독자였습니다. 독자로서 당신의 글을 읽으며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분명 서로가 서로의 독자였다. 그가 내 책을 보며 위로를 받았듯 나 역시 그의 글을 읽으며 힘을 얻었다. 아무런 연고도 없이 만난 우리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들처럼 서로의 삶과 고민을 이야기하며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냈다. 헤어질 무렵 그는 내게 편지 하나를 보여주었다. 그가 독서를 마친 뒤 책을 선물해준 아내에게 쓴 편지였다. 편지에서 그는 책을 읽으며 많은 생각을 하고 다시 도전할 힘을 키우기로 했다며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을 남겼다. 이 특별한 인연은 서로의 작은 말 한마디를 흘려듣지 않았기에 맺어질 수 있었다. 남편으로부터 직장에서 겪고 있는 고민을 들은 아내는 단지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남편에게 도움이 될 책을 찾아 선물했다. 책을 선물 받은 남편은 고마움을 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열심히 읽으면서 매일같이 진심을 다해 독후감을 쓰고 자신을 되돌아보며 성찰했다.
저자인 나 역시 그의 독서 후기에 감동받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소중한 만남의 시간을 만들었다. 큰 감동, 그리고 의미 있는 변화는 의외로 일상의 작은 것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주변의 사소한 얘기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잘 듣는 것만으로도 일상이 바뀌고, 일상이 달라지면 인생이 바뀐다. 사람들의 말을 눈으로, 몸으로, 그리고 가슴으로 듣다 보면 어느덧 많은 이들이 다시 만나고 싶고, 한 번 더 말 걸고 싶고, 자꾸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듣기의 힘을 아는 당신에게 진심 어린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